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교재 소개와 그 다음에 학습의 팁, 합격의 팁,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기관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빨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8영역, 3과목 8영역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저희 나눔복지교육원 강의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재 시리즈를 좀 빨리 출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출간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교재입니다. 제가 한 꼭지씩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교재가 통합 이론서입니다. 상당히 무거운데요.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는 2영역, 2교시는 3가지 영역, 3교시도 3가지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고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의 수가 좀 많죠. 강의 수가 많고 대신 이제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이 어려운 분들, 학점은행제로 준비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이 이론 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그냥 강의 한 번 딱 듣고 그냥 끝 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서 3권, 이게 바로 통합 이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핵심 요약집입니다. 많이 보시는 책이에요. 이 한 권에 8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핵심 요약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산대학교 겸임교수로서 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4학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재로 지금 학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상당히 많이 보는 교재인데 만약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 핵심 요약 이론 강의를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재의 앞부분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기출문제집은 문제편, 해설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앞에 교재 소개에도 나와 있는데 최근 5개년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유튜브 나눔복지교육원에 들어가셔서 이 기출문제를 전체를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올해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가 조금 비싸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5년치의 강의는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면 공개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가지 영역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이 개정된 거 있잖아요. 법률이 개정된 것은 이 정책이나 법률이 개정된 것은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서 변경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아이콘이 있는데 그 변경이라는 아이콘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의 기출문제를 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5년치의 문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집입니다. 실전 문제집은 문제편, 해설편 2권입니다.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4회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교재에는 기출문제 1회분을 넣어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뺐습니다. 기출문제를 빼고 실전 모의고사로 순수하게 실전 모의고사 4회분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고 나서 좀 다른 문제도 풀어보고 싶은데 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실전 문제로 파이널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채점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매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실전 문제에서는. 자, 좀 이따가 학습 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소개가 끝났는데요. 첫 번째가 통합이론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 요약집, 세 번째가 기출문제집, 마지막이 실전 문제집입니다. 교재 시리즈는 이게 다입니다. 저희 나눔복지교훈에서 하고 있는 강의와 교재는 이게 모두 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재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앞에 이 책의 정보, 머릿말 다음에 이 책의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과목은 세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서 세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8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락의 기준이 세 과목이 기준입니다. 8과목이 기준이 아니라 8과목인 줄 아시는데 8과목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세 과목 8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기초라는 시험 과목의 시험 영역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시험 과목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시험 과목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객관식 오지선택형입니다. 오지선다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오지선다형의 박스형 문제도 있고 박스형이 아닌 문제도 있고요.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8번째 영역에 법제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법제론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시험 시행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중순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1월 중순까지 시행 중인 법률에서 제정이 기준이 아니라 시행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그 내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영역에 몇 문제가 나오죠? 25문항이 나옵니다. 25문제입니다. 그러면 8영역이니까 총 200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그 시험 보는 날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을 좀 보면 9시 반부터 되게 국가 자격 시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1교시가 2영역이죠. 그러면 50문항이에요. 그러면 50분이고, 그 다음에 2교시가 75문항이니까 75분이 되고요. 3교시도 75문항이니까 75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분들은 좀 시간이 연장해서 좀 늘어난다라는 점도 확인하시고요. 이것은 산업인력공단에 여러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안내를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합격자 결정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과목이잖아요. 과목별로 40% 미만이 있으면 과락이에요. 40% 이상이면 과락을 면한 겁니다. 그 대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60%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1교시의 과목의 문항수는 50문항이죠. 그래서 50문항의 40%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25문항에 25문제의 40%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50문항의 50문항의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4, 20, 20개 미만, 그게 이제 과락이 되는 거죠. 과락이 나올 확률 아주 낮습니다. 75문항 2교시, 거기에 40%면 30개입니다. 그래서 30개 미만 맞으면 과락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기 힘듭니다. 자, 세 영역이 75문항인데 거기에서 30개 이상 맞추면 과락은 면하는 거예요. 30개 미만 29개, 28개 맞으면 과락이 되는 건데 답안지를 긴장해서 밀려서 내려 쓰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과락이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제론이 있는 3교시에서 사회복지법제론을 25문제잖아요. 거기에서 5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20개가 틀린 거죠. 과락이나요? 아니라고요. 나머지 정책하고 행정을 합산해서 이게 30개 이상이 나오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내용이 교재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평균 60%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문제 60%면 정답수로 보면 12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19개 맞으면 떨어지시는 거고요. 120개 맞으면 합격인 겁니다. 120개 이상으로 이렇게 합격자 기준을 간단하게 결정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것은 제가 권면에 말씀을 드릴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 자격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점은행제로 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학과 학부를 전공했다, 4년제, 그러면 바로 응시가 됩니다. 자,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문학사 2년제를 나와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다. 그러면 1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무 경력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실무 기관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확인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여기에 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기관이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응시 서류 들어갈 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자가 나오면 그때 나중에 응시 서류가 들어가요. 서류 접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먼저 서류 접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응시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나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타학과를 전공했어요. 4년제요. 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응시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를 나왔다. 그런데 사회복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응시 자격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실무 경력 없이 4년제를 나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 2급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졸업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1월 달에 시험이라서 2월 달에 되게 졸업하잖아요.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응시 자격 정리 도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고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에 22회 시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23회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2024년 합격률은 30%가 안 됐습니다. 29.98%입니다. 정책에서 한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복수 정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가 안 됐습니다. 약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 21회 시험을 보면 40.70%입니다. 오, 높았죠. 네,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20회 시험은 36%였습니다. 약 37%인데요. 이것도 40% 육박하기 때문에 쉬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9회 시험 2021년에는 69.92%가 나왔습니다. 이때 문제 오류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60%가 나온 겁니다.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의 오류가 좀 많아서 60.92%가 나온 거다. 자, 그 위에 보면 33.21%. 그러면 가장 낮게 나온 게 29%, 30% 정도 되고요. 가장 높게 나온 게 60%인데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로 보는 게 맞냐면요. 30%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60%대는 문제 오류가 없었다면 아마 이 합격률 안 나와요. 그래서 30%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30%대 중반이나 후반에 합격률을 출제위원들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0명이 시험 보면 4명 정도, 3명, 4명 정도가 합격한다.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시험 우리 시험의 출제 영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출제 영역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 출제 영역도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출제된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합격수기 몇 분이 써주셨는데 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시험인데요. 2025년 준비하고 있잖아요. 2025년 23회 시험입니다. 23회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월 달로 예정됐습니다. 항상 1월 달에 보니까요. 1월 중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좀 빨리 봤어요. 1월 13일로 기억하는데 좀 빨리 봤죠. 대개 20일 정도, 이 정도 보는데 이번엔 좀 빨리 봤습니다. 자, 2025년에 23회 시험을 위한 학습 팁. 제가 이제 교재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과목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커리큘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잘 맞추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요령이라고 하는 건데, 자, 나는 풀타임에 학습자다. 풀타임의 학습자일 수 있어요. 되게 이제 대학생분들, 젊은 MZ세대 분들은 풀타임의 학습자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직장인이 있죠. 직장인 학습자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직장인 학습자 같은 경우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달리 짜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이분이나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자,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는 유튜브로 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많이 열었습니다. 이제 꼭 보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학습자와 이분의 학습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뭐냐?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론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하나는 핵심 이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 학습자는 제가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을 많이 추천하죠. 풀타임. 아까 제가 무겁다라고 하는 교재, 첫 번째 교재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면은 절대 강자가 됩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번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타임 학습자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힘들어요. 이분들은 핵심 요약 강의를 보셔야 돼요. 핵심 요약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만 보시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분은 두 번을 봐야죠. 두 번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강의를 보고 한 번은 책을 보고 하든 간에 두 번을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게 FM이거든요. 자, 이분은 이제 기출문제를 봐야죠. 여기도 기출문제를 봐야죠. 이렇게. 제가 이제 오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학기 때는 이론을 하고 2학기 때는 기출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십니다. 자, 그래서 기본 플러스 심화, 기출, 핵심 요약, 이론입니다. 기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실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되게 여기까지 하고 시험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약간 불안하죠.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5회분이면 1000문제거든요. 이거 1000문제 보시는 거예요. 적은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1000문제 보시는 거예요. 5회분이니까 200 곱하기 5에서 1000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전 문제까지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기출문제 아닌 다른 유형의 패턴, 그런 것 때문에 실전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전 문제. 실전 문제는 테스트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전 문제는 테스트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강의 보고 정리해도 돼요. 기출문제는. 여러분 이론 한번 보고 기출문제 볼 때 잘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깨끗한 상태에서 강의를 보시면서 이런 기출이 나왔구나.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서에 단권화하는 방법도 있고 기출문제집에 단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출문제집에 단권화를 하시라고 제가 이론 설명을 좀 잘해드려요. 기출문제에서. 근데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테스트용이니까 미리 예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습을 한 다음에 채점을 매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죠. 틀린 문제 점검. 실전 문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하고 예습은 풀어보라 이거예요. 채점 매고 틀린 문제 점검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나눔복지기후원에서는 이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 그분들은 온라인 모의고사,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리고, 또 그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소정의 약간의 응시료를 받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온라인 모의고사입니다. 온라인 모의고사 1회예요. 되게 시험 전
시험 전 1개월. 시험 1개월 전이라고 할까요? 시험 1개월 전에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온라인 모의고사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시험 1개월 전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셔야죠. 그렇죠? 오픈은 돼 있지만 내가 시험 보기 한 15일 전에 이거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온라인 모의고사 본 다음에 이걸 출력할 수도 있어요. 해설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이널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기출문제 첫 문제 봤죠? 이거 4회분이 있다겠죠? 이거 1회분이잖아요. 문제 다르거든요. 그러면 2000문제 보시는 거예요. 다 본다면 2000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해주시면 돼요. 나는 풀타임의 학습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그 다음에 나는 직장인 학습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거 하시다가 직장인 학습자가 이거 하시다가 포기하고 기출문제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안 풀리죠, 당연히. 이론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성맞춤의 커리니까 요거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습 팁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인행사 이론 보고 인행사 기출까지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보고 실천론 기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출문제까지는 세팅되어 있으니까 되게 인행사부터 공부를 하세요. 쭉 8영역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 인행사 보면은 이렇게 리셋돼서 잘 모른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편법이지만 인행사를 할게요. 인행사 이론하고 기출하고, 실천 이론하고 기출하고, 실천 기술하고 기출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적용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걸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걸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론 플러스 기출 동시 진행 하고 화살표 실전 문제, 화살표 온라인 모의고사. 자, 여기 두 개는요,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죠. 여기는 틀린 문제 점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됐죠? 자, 이제 합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학습의 팁이었고요. 여기는 합격의 팁입니다. 합격의 팁은 전략을 세워야 해요. 120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전략. 그게 중요하죠. 역대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쉬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써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1교시에서는 인행사가, 2교시에서는 실천론, 3교시에서는 행정론이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세 영역 찍어드렸어요. 자, 그런데 세 영역 갖고는 안 돼요. 왜? 전체가 8영역이라서 2개 영역은 더 해야 해요. 그 2개 영역을 말씀드리면 실천기술론, 법제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영역, 5가지 영역을 전략 영역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쉬운 것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런데 실천기술론은요,
많은 모델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델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또는 지역 사회 복지론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을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패턴을 보면 실천론하고 유사한 게 기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데, 실천기술론이 너무 어려워요, 모델이 많고 이 모델이 서로 헷갈려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전략을 약간 바꿔서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개인차가 있죠. 이 두 가지는 개인차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제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제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제론은 암기를 잘 하시면 돼요. 정책보다 법제가 점수 맞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조사론과 함께 좀 어렵게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법제론은 기존의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잘 점검하면 돼요. 몇 문제 정도는 지역적인 조문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법령에서 그 문제가 비슷하게 세팅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것이 좋아요. 이 녀석은 기출 반복이에요. 기출 반복. 그래서 저는 법제론을 추천합니다. 저는 법제론이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법제론 시험 문제 나온 패턴이 보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외워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출제위원이 다른 말로 고치겠구나. 숫자가 됐든 단어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 공부하면서 또는 기출문제 풀면서 그걸 콕 집어내시면 돼요. 그럼 법제론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영역이 있죠. 나머지 두 영역은 바로 조사론하고 1교시의 조사론하고 3교시의 정책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흥미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공부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사론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통계 나오지 않지만 연구방법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자신 있어. 그러면 이걸 전략 영역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 우리가 합격 팁은 120개 이상 아니에요? 120개 이상의 합격이니까 어떤 것은 많이 맞고 어떤 것은 조금 힘 빼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니까요. 전체 다 거의 만점 맞으면 최고죠. 최고예요. 하지만 그러기 힘드니 우리가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힘을 뺄 때 힘을 빼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20개 해야 돼요. 20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20개씩 하면 벌써 합격의 절반인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나오는데 그러면 공부 덜 해도 나오겠다? 아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개수를 넘길 수 있어요. 아무리 쉬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량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기술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 법제론이 있는데 이거는 20개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5문제씩 보잖아요. 25문제의 딱 절반이 50%가 12.5예요. 12.5. 자, 그러면 거기에 60% 하면은 대략적으로 15개 정도 되죠.
25 곱하기 6 해보면 15개 정도 돼요. 15개 정도가 60%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판단이 되실 겁니다. 아, 몇 개 맞아야 될까요? 15개? 아니요. 조금 더 맞으셔야죠. 이 두 번째, 여기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저는 지역사회복지론보다 이걸 추천해 드렸는데 요거에서 18개. 요거에서 18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36개가 되죠. 96개 됐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습니다. 3개, 지역사회복지론, 조사론, 정책론이 나왔어요. 이 3개 중에서 점수 맞기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당연히 이거죠. 이게 점수 맞기는 좋아요. 그래서 이게 18개면 이것은 16개 정도.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드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여기에 몇 개?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50%만 맞으세요. 50%면 12.5라고 그랬죠. 그러면 12개, 12개 이렇게 맞는 거죠. 25문제에서 절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자, 이것을 더해 보면 24, 40이죠. 24에 16이니까 40이 돼요. 40. 그럼 이 두 개 더해 보세요. 76. 여기 더해봐서 136개가 되죠. 총 136개가 됩니다. 합격이에요? 아니에요? 합격이죠. 120개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16개나 더 맞았죠.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짜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공부해서 실제 시험에서 이와 비슷하게 나와요. 130개 후반이나 140개 개수대가 나와요. 이 전략을 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좀 쉽대. 이 부분은 내가 좀 흥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집중포하셔야 돼요. 근데 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기출의 경향,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점수를 많이 맞고 흥미가 있는 그런 영역을 골라보건대 1교시에 이 녀석, 2교시에 이 녀석, 3교시에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먼저 푸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험지가 앞에 이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정책부터 풀지 마시고 행정부터 푸시는 거죠. 자신 있는 걸 먼저 푸시는 거예요. 정책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걸 먼저 보시면 뒤에 잘못하면 시간 부족해서 다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먼저 시험장에서 볼 때 시험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법제 보고 그 다음에 정책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실천론 보고 내가 지역사회복지론을 전략으로 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론을 보고 실천기술을 나중에 보고 내가 실천기술을 전략으로 했다 그러면 실천론 보고 기술론 보고 지역사회복지론 순서대로 쫙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제 강의를 따라오면 이 지역사회복지보다 실천기술 파트가 좀 더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모델은 일종의 공식입니다. 강점 관점 나오면 역량 강화 모델, 비암적 신원 나오면 인지행동 모델, 이해됐죠? 환경 속 인간, 상황 속 인간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 이런 약간의 공식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방법을 알면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천기술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해 드렸고, 실천기술은 또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례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은 개념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기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별표를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5개에서 보세요. 18개에서 20개를 맞춰야 돼요. 18개에서 20개를 맞춰야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합격이 보입니다. 합격이 보여요. 제가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어요. 공무원 강의 한 것이 이제 제가 2007년도부터 서울 노량진에서 했고, 그 전에 이제 지방에서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년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는데 공무원 강의. 근데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도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 있고 잘 안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문제가 20문제거든요. 20문제인데 인행사 거의 안 나와요. 조사론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 힘을 왕창 쓰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책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정책에다 힘을 빡 써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 보여요. 아니, 고득점이 나와요. 고득점이 나와요. 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5과목이거든요. 그럼 5과목의 전체 평균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 불합격을 정하잖아요. 거기에서 홈런을 3방 쳐라. 5과목에서 90점, 90점, 90점을 3과목을 쳐라. 그러면 전체 평균이 확 올라가서 합격이 보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영역이 있으면 그 8영역에서 홈런 기본적으로 3방은 쳐줘라. 3방 쳐주고 홈런은 20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그룹. 중간그룹에서 18개 정도 맞아주고 또 진짜 하기 힘들고 흥미도 없고 시험 문제도 어렵대. 이런 것들은 좀 힘을 빼시고 50%만 맞아도 과락은 아니니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좀 영리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200문제나 되다 보니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학습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나눔복지교육원을 검색하셔서 026092-1200번인데 학습 상담을 전화로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것도 해결해 드리니 학습 질문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복지교육원이라는 다음 커뮤니티 카페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또 메일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5년 제23회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